국밥 하나만 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리.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주방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 번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난 주방은 고요했고 설거지를 마친 싱크대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이 붉게 드러났고 굳은 살과 칼 자국, 기름에 댄 흔적들, 세월의 증거가 여실히 드러나 있는 내 손. 20년간 주방을 지킨 손이었습니다. 20년. 이 주방에서 보낸 시간.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고 거리는 오늘따라 더 조용했습니다. 집에 가야지. 민준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나는 홀에 불을 끄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의자를 들어 올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랍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오늘 매출은 38만 원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어요. 식재료비, 인건비, 공과금을 빼면 남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또 한숨이 쉬어지네요. 다음 달 임대료 납부일까지 열흘이 남았습니다. 통장의 잔액은 자꾸만 비어져 가고 민준이 병원비로 지난주에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고 이번 달도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고개를 들어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20년 전 이곳에서 식당을 열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남편 영수와 함께였습니다. 둘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해도 힘든 줄도 모르고 즐겁기만 했던 기억이. 주방은 제가 맡았고 홀은 영수가 맡았었죠. 손님도 많았어요. 근처 공장 노동자들이 몰려오는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줄을 서며 대기자들도 있고 말이죠. 여기 된장찌개 최고예요. 단골 손님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끔 힘들 때면 눈을 감고 그날을 그려보곤 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현실이 돌아왔고 텅 빈 테이블들, 낡은 의자들, 색이 바른 벽지, 세월의 무게만 잔뜩 남아있죠. 영수는 몇 년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0년 전이었어요. 사업을 하겠다며 친구의 보증을 섰고 제가 말렸지만 영수는 듣지 않더라고요. 결국 친구가 돈을 들고 도망쳤고 빚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2억 원. 우리에겐 정말 큰 돈이었어요. 내가 잘못을 했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영수는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책임지겠다는 말만 남기고 모든 것은 저 혼자 감당해야만 했어요.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제 손은 떨렸습니다. 그것이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있고 매달 이자만 내기에도 벅차 원금은 줄지 않더라고요. 식당을 팔까 생각했지만 이 식당을 팔면 남는 게 없고 당장 내일 먹고 살 일만 걱정이 돼요.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장부를 덮었습니다.
계산기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통장은 계속 펼쳐둔 채였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아직도 가게야?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쉰 목소리였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응, 정리하고 있어. 너 괜찮아? 응, 괜찮아. 약 먹었어. 엄마는 언제 들어와? 곧 갈게. 먼저 자고 있어. 조심해서 와. 엄마, 밖에 비 온대. 응.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23입니다. 대학교 3학년. 지금은 휴학 중입니다. 6개월 전 희귀병 진단을 받았고 다행히 의사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기에 비용이 많이 들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병원비를 부담하는 게 힘들어 보였는지 민준이가 어느 날 엄마, 나 휴학할게. 돈 벌어서 병원비 낼게. 민준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공부해. 엄마가 다 해결할 거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일어나 민준이에게 가야지 하고는 가방을 챙기고 불을 끄려는 순간 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바람과 함께 빗물이 쏟아져 들어와 저는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문 앞에 서서 고개를 푹 떨구고는 서 있었어요. 젖은 옷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말이죠. 죄송한데 국밥 한 그릇만.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남자가 말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얼굴.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였습니다. 10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난 저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남루한 옷차림, 거지처럼 보였습니다. 예전의 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고 한 발 앞으로 나서는 그를 보며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여긴 뭐하러 왔어? 당장 나가지 못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배가 너무 고파서. 다른 데는 다 문 닫았고 낡은 보따리를 손에 쥐고 있는 그의 모습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천으로 만든 작은 보따리.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남루한 거짓골의 남자를 측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2억 원의 빚만 떠남기고 떠난 그 남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며 매일 밤 장부를 껴안고 울던 시간들. 어린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이를 악물었던가. 그리고 지금 그 남자가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그 힘들었던 10년의 시간을 생각하면 뺨이라도 후려쳐야 속이 풀릴 것 같은데 눈앞의 남자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영수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내가 말했어요. 들어와. 앉아. 영수는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맙다. 조심스럽게 들어와 구석 테이블에 앉고는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물이라도 된 듯 꼭 껴안은 채 말이죠.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들고 냄비에 국을 푸는데 동작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밥을 남자 앞에 내려놓고는 얼른 먹고 가. 영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국밥 그릇에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먹기나 해.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가 하더니 눈을 감고는 계속해서 울기만 하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남자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내 소중한 아이 민준이의 아빠였으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국밥을 그릇까지 깨끗하게 비우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따리를 들며 이거 받아줘. 보따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게 뭔데? 열어봐. 영수는 문 쪽으로 걸어 나갔어요. 어디 가는데? 모르겠어. 어딘가. 비 오는데. 내 말을 들은 건지 못 들은 채 하는 건지 문을 열고는 빗소리가 들리는 골목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혼자 남은 텅 빈 식당에는 빗소리만 울리고 있었고 그때서야 저는 테이블 위에 보따리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낡은 천 보따리였습니다. 천천히 보따리를 풀어보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고 봉투 하나, 수첩을 폈습니다. 영수의 글씨. 지연아, 미안하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매일 너를 생각했다. 내가 망친 모든 것들, 내가 혼자 감당한 모든 것들, 다 내 잘못이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던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 나갔어요.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했다. 치료비도 없고 치료받을 생각도 없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다. 그럴 자격도 없다. 그냥 너의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다. 봉투 안에 돈이 조금 있다. 10년 동안 모았다. 얼마 안 되지만 받아줘. 민준이한테 써줘. 민준이.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끝까지 버텨줘서. 수첩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한참 후 저는 정신을 차리고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세어보니 120만 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이 120만 원이었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10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나 봅니다. 분노, 슬픔, 후회, 미련. 복잡하게 뒤엉킨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말이죠.
저는 보따리를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낡은 천보따리. 그것이 남자가 남긴 전부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담긴 전부. 영수야.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려오고 남자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앉아 엉엉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한 지난밤이었어요. 영수의 얼굴과 한민수의 명함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두 가지 위기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었죠.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세수를 하며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지만 부기는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아침을 준비하며 엄마의 이런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 애를 써서요. 이제야 일어나 눈을 비비며 나오는 민준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준은 제가 계속 한숨을 쉰다고 하더군요. 엄마 괜찮아. 어서 밥 먹어. 저는 애써 웃어 보이며 말했어요. 민준은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묻지 않더라고요. 23이었지만 여전히 어리고 이쁘기만 한 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를 걱정하며 자란 착한 아이. 저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으로 가서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영수를 찾아가야 할까? 한민수는 또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임대료가 오르면 어떻게 하지? 8시가 되자 직원들이 출근했어요. 박미숙과 정은이 다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 식당에서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숙이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래며 말했어요. 사장님, 안색이 정말 안 좋으신데요? 많이 우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좀 피곤해서라고.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고마워. 아침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삐 움직이기 시작해야겠네요. 익숙한 일이죠. 20년간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한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정장 차림에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을 둘러보고 카운터로 다가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눈초리로 제게 말을 했어요. 사장님, 시간 괜찮으신가요? 무슨 일인지 말하라고 저도 차갑게 말을 했습니다. 한민수는 구석 테이블을 가리키며 여기서 얘기하죠.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였습니다. 건물주께서 이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며 물었어요. 매각이요? 네. 새 매입자는 이 일대를 재개발할 계획입니다. 오래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상업시설을 지을 예정이죠. 한민수는 서류를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분들께 2가지 선택지를 드립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첫째, 임대료를 현재의 2배로 인상하되 2년 계약을 보장해 드립니다. 2배?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둘째, 6개월 내로 퇴거하시되 보상금 500만 원을 드립니다.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자들은 흐릿하게 보였고
두 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금 임대료가 320만 원인데 두 배면 640만 원이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갑자기 두 배를 올려요? 20년을 여기서 장사했는데 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보았고 한민수는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재계약 시점이고 건물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게 아니라 20년을 여기서 장사했어요.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감정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업은 별개입니다. 건물주께서도 어려운 결정이셨을 겁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결정해 주십시오. 한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함을 하나 더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던지듯 통보하고는 나가더군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뒷모습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서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640만 원. 현재 매출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인데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면 택도 없이 모자라는 금액인데 거기에 빚독촉까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적자. 1년이면 3,600만 원. 머릿속에는 숫자만 맴돌 뿐이었죠. 미숙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숙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큰일이 생겼다는 것을.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영수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이 감당이 안 되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순간에 영수를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 모든 것을 망쳐놓고 떠난 사람. 그러나 어젯밤 보따리를 보고 난 후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오후 5시 직원들에게 먼저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안 가세요?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럼 저희가 괜찮아요. 먼저 가세요. 직원들이 퇴근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서랍에서 보따리를 꺼내 수첩을 펼쳤습니다. 역앞 노숙자 쉼터. 매일 저녁 6시에 급식소. 시계를 보니 5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외투를 입고는 가방에 보따리를 넣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영수를 만나야겠다. 노숙자 쉼터로 빨리 가봐야 해.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있었어요. 거리가 쌀쌀한 게 겨울이 다가오나 봅니다. 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노숙자 쉼터는 역 뒤편 골목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20명 정도였나? 입구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모두 남루한 차림으로 말이죠. 나이 든 남자들, 젊은 남자들, 심지어 여자도 한두 명 보였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줄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어요. 삶에 패배한 사람들의 얼굴이었을까?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영수를 발견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 있어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데 다른 노숙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요. 10년 전의 영수가 떠올랐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 민준이를 안고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모습, 제 손을 잡고 미래를 꿈꾸던 모습,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제가 다가갔더니 영수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눈이 커다래지면서 말이죠. 지연아, 어떻게 여길?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왜 왔어? 따라와.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저의 단호한 말투에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 따라왔고 줄에 서 있던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았지만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쉼터에서 조금 떨어진 공원 벤치로 갔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침묵이 흘렀죠. 왜 왔어? 영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 보따리 봤어? 그래, 6개월이라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췌장암이야. 말기래. 치료해도 별로 의미 없대. 이미 간으로 전이 됐거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많이 여위어 보였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옷 속으로 앙상한 쇄골이 드러나 보였고 병원은 다녀? 아니, 돈도 없고 갈 이유도 없어. 어차피 죽을 건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진짜야. 치료비가 수천만 원이래. 매달 500만 원씩? 어디서 구해? 나 같은 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500만 원. 제게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려고. 아무한테도 패 끼치지 않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아. 민준이는? 순간 영수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았어요. 고개를 숙이며 저한테 둘었어요. 민준이, 잘 크고 있어? 응, 대학 다녀. 3학년. 그래, 다행이다. 내가 못 본 사이에 많이 컸겠네. 근데 지금 휴학 중이야. 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말했습니다. 아파서. 희귀병?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 치료는 하고 있어. 다행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병원비는 어떻게 해? 내가 내고 있어. 지난 6개월간 700만 원 넘게 썼어. 영수는 어깨가 축 처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망쳐놨네. 영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에서 영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불쌍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안타깝기만 한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한참 후 가방에서 보따리를 꺼내서 영수에게 내밀었습니다. 가져가.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안 돼. 그건 민준이 병원비. 내 치료비로 써. 안 돼. 나는 어차피 죽어. 민준이한테 써. 내 아들은 내가 책임져. 넌 내 목숨이나 챙겨. 영수는 저를 바라보기만 했고 저희 목소리가 떨고 있었어요. 왜 이래? 나한테 왜 잘해줘? 나 때문에 10년을 지옥처럼 살았잖아. 몰라. 나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나도 몰라.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지지가 않아. 당신 때문에 10년을 지옥처럼 살았는데 당신이 죽어간다니까 가슴이 아파.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이러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나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영수도 울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엉엉 울며 앉아 있었어요. 10년간 쌓인 모든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일어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단 쉼터로 돌아가. 내일 다시 올게. 왜 또 와? 나 같은 놈. 닥쳐. 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쉼터나 가 있어. 내일 오전 10시에 여기서 만나. 뭐 하려고? 병원 데려갈 거야.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돈이.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가만히 있기만 해.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며 걸어갔습니다. 영수가 뒤에서 불렀어요. 지연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돌아보지 않고 그냥 걸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길을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눈물은 멈추질 않았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지, 미워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러나 마음은 그게 왜 안 되는지, 저 자신을 이해가 안 되었지만, 저의 진심은 그게 다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래며 말합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민준이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엄마 울었어? 아니야, 울기는. 볼일 좀 보고 오느라 늦었네. 무슨 일인데요?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말을 하는 게 맞았어요. 영수는 민준이의 아빠이니까요. 민준아, 앉아. 민준은 소파에 앉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빠 봤어. 민준의 눈이 커지며 놀라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뭐라고요? 아빠가 그저께 찾아왔어. 식당에. 아빠가 많이 아파. 암이래. 췌장암 말기. 오래 못 산대.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저만 쳐다보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엄마가 아빠 치료시켜 주려고 해. 왜요? 모르겠어. 근데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 민주는 소파에 몸을 기대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는
아빠 안 미워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나도 모르겠어. 미워해야 되는데. 아빠가 죽는다니까. 슬퍼.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저도요. 저도 아빠 미워해야 되는데. 죽는다니까 슬퍼요. 저는 아들을 안았어요. 민준도 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장부를 펴들었어요. 통장 잔액, 임대료 납부일까지 일주일, 부족한 금액, 영수의 병원비, 검사비만 또 얼마야? 한민수의 통보, 임대료 2배 인상 아니면 6개월 내 퇴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엄마. 응? 나. 아빠 보러 가고 싶어. 고개를 들고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아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내일 같이 병원으로 아빠 만나러 가자. 다음 날 아침 저와 민주는 아빠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안에서 민주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아주었어요. 차갑고 축축해진 민준이의 손을 잡으며 제가 물었어요. 괜찮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떨려요. 10년 만에 보는 건데 엄마도 떨려. 아빠가 많이 변했어요? 응, 좀 많이. 각오해야 돼. 민주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이면서 말이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영수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더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말이죠. 민준이는 먼저 영수를 보고는 선뜻 아빠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10년의 공백, 그리고 낯선 아빠의 모습, 그렇게 멍하니 서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민준이에게 민준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빠랑 검사 받고 나올게. 응 고개를 끄덕이는 민준이를 두고 나는 영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영수는 민준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추운데 들어가 있지 않고 왜 나와 있어? 우리는 응급실로 가서 의사를 만났어요. 중년의 의사는 친절한 말투로 영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췌장암 말기. 우리는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영수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대며 배를 누르니 영수는 아프다는 신음을 참아내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통스러운 모습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가슴을 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걱정의 말투로 일단 정밀 검사부터 해야겠습니다.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검사비만 해도 좀 나올 거고요. 치료비는 상태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항암 치료 시작하면 매달 5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매달 500만 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기 상태라 치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 연장은 가능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치료하지 않으면 3개월 정도.
치료에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사실 수도 있어요. 1년. 고작 1년을 위해 6천만 원.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입원은 시키겠습니다. 영수는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 창가 침대에 누웠을 때 영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냥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잠시 누워있는 영수를 뒤로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한숨만 쉬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민준이 저에게 다가오며 말합니다. 엄마. 응? 아빠 너무 말랐어요. 10년 전이랑 완전히 달라요. 민준이 울었고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야. 정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사는 완치가 어렵다고 했지만 저는 민준에게는 희망을 줘야 했어요. 10년 만에 만난 아빠가 얼마 못 산다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죠. 응, 나아질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멍하니 버스를 탔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느라 복잡했어요. 임대료, 민준의 다음 주 병원비, 영수의 검사비, 영수의 치료비, 합계. 계산하기도 싫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 다음날 장사 준비를 했어요. 이런 와중에 주방에 서야 했어요. 손이 떨렸고 칼을 들었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양파를 썰다가 손이 베입니다. 피가 났고 아팠지만 그 통증조차 무뎠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이 없을 때 미숙과 은희가 다가왔어요. 진지한 표정을 하고 말이죠. 사장님,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시잖아요. 우리도 알아요. 그동안 함께 일했는데 모를 수가 없죠. 나눠주세요. 우리도 돕고 싶어요. 결국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임대료 인상 통보, 영수의 병, 민준의 상태, 모든 것을. 두 사람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고 미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우리 식당이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침묵이 흐릅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우리 급여 30% 줄여주세요. 뭐라고요?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 되잖아요. 은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우리 이 식당 없으면 어디 가요? 나이도 많은데.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자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고 셋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 찾아왔어요. 어두운 표정을 하고 말을 건넸어요.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임대료 인상. 우리 가게도 똑같은 통보 받았어. 아니, 우리 골목 전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상인의 모임이 내일 있대. 박 사장님이 긴급 소집했어. 나도 가야겠다. 수지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너 많이 힘들지?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아. 응? 나.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버티자.
우리 함께 버티자. 수진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저는 친구의 품에서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소리내어서 10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이 이 순간 또 터져 나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 들렀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방금 전 검사를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어요. 어때? 괜찮아. 내일 결과 나온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덧 오늘의 해가 지고 있었어요. 무척이나 긴 하루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영수에게 말을 했어요. 민준이가 알았어. 오늘 내가 말했어. 영수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뭐라고? 민준이가? 응. 보고 싶어 했어. 10년 만에 멀리서 아빠를 봤어. 뭐라고 하던? 울더라. 아빠가 너무 변했다고. 영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런 꼴로. 괜찮아. 민준이는 아빠를 용서했어. 나보다 훨씬 빨리.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민준이가 결정하는 거지. 영수는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민준이 마실 우유를 사려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 옆에서 나지금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 씨? 돌아보니 김 사장이었습니다. 옛날 단골 손님이었죠. 아, 김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공장 옮겨서 잘 못 갔네요. 식당은 잘 되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럭저럭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김 사장은 명함을 하나 꺼냈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들 소개해 줄게요. 금융 쪽으로. 고맙습니다. 명함을 받아들고 집에 도착해서 명함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상인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박 사장의 철물점에 1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같은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표정들이 어두웠습니다. 박 사장이 입을 먼저 열었어요. 다들 통보 받으셨죠? 임대료 2배.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20년, 30년을 여기서 장사했는데 젊은 식당 주인이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대요. 변호사 상담 받았는데 재계약 시점이라 건물주 권한이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쫓겨나는 거예요? 같이 버텨봅시다. 다들 거부하면 건물주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때 한 상인이 일어났어요. 세탁소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500만 원 받고 나갈 생각이에요. 순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저도 빚이 많고 차라리 다른 데 가게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상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럴까 봐요. 미안하지만 저도요. 순식간에 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 사장은 한숨을 쉬었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틴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과반수가 나가면. 수진이 말했어요. 그래도 남은 사람들끼리라도 뭉쳐봅시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임은 어정쩡하게 끝이 났어요.
명확한 해결책 없이 각자 흩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과 함께 걸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근데 포기하긴 싫어. 30년을 여기서 일했는데. 나도. 우리 끝까지 버티자. 설령 진다 해도 최선을 다하고 지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내가 찾아봤어. SNS로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 뭐? 민주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연을 올리면 사람들이 도와줘. 병원비도 모을 수 있고 식당 이야기도 알릴 수 있어. 화면을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사연이 올라와 있었고 모금액도 상당했습니다. 근데 왜? 창피하잖아. 이렇게 구걸하는 것처럼. 민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건 구걸이 아니야.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우리도 도움이 필요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그래야겠다.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직접 오셔서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어요. 불안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밤하늘에는 별도 하나 없이 구름만 가득했어요. 내일은 어떤 소식을 듣게 될까?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영수의 얼굴이 보였고 수척한 얼굴, 눈물 젖은 눈, 떨리는 손, 그리고 한민수의 차가운 미소.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민주는 다시 병원으로 갔어요. 밤새 잠을 설쳤더니 화장을 해도 피곤하고 초췌한 모습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민준도 말이 없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닐 거라는 것을. 병원에 도착해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고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꺼내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췌장암 4기가 맞습니다. 이미 간으로 전이가 되었고요. 복막에도 전이 소견이 보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복막까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치료하지 않으면 3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1년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고 있었어요. 최선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치료비가 상당합니다. 항암 치료, 입원비, 통증 관리. 매달 5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1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그 숫자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상태로 보아 1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6개월 정도.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의사실을 나와 저는 복도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민준이 옆에 앉습니다. 엄마, 응? 우리 어떻게 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치료 못하는 거예요? 엄마, 대답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았고 민준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죽잖아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무슨 방법이요? 매달 500만 원이에요. 우리 식당 매출이 얼마인데. 민준이 말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갔어요. 영수에게 결과를 말해야 했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희를 보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영수는 환자복을 입고 아들을 10년 만에 대하는 게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반가움과 행복한 표정으로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은 아빠 옆에 앉아 아빠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해. 우리 민준이 이제 어른이 되었네. 아빠가 우리 민준이 많이 보고 싶었어. 저도 아빠가 많이 그리웠어요. 둘은 한참을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뜨거워지는 슬픔을 참기가 힘이 들었어요. 10년 만에 부자 상봉이 이런 모습이라니 가슴 아팠습니다. 한참 후 영수가 물었어요. 결과 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때?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영수는 알아챘습니다. 나쁘지? 응. 얼마나 남았대? 6개월에서 1년.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내다보았어요. 그 정도면 괜찮네. 뭐가 괜찮아?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치료받아야 돼요. 민준아, 싫어요. 치료받아야 한다고요. 민준이 소리내어 울었어요. 영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카페에 들렀습니다. 민준과 마주 앉았어요. 민준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치료시켜줘야 돼요. 민준아, 제발이요. 나 아르바이트 할게요. 학교도 그만둘게요. 뭐든지 할게요. 무슨 소리야? 넌 공부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가 죽잖아요. 민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커피가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냅킨으로 커피를 닦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방법 찾을게. 무슨 방법이요? 어젯밤에 김 사장님한테 명함 받았어. 대출 도와주신다고. 대출요? 이자는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뒤졌어요. 김 사장의 명함을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저 강지연입니다. 아, 지연 씨.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 도움이 필요해서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수의 병, 병원비, 임대료 인상, 모든 것을 김 사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액 대출해주는 곳인데 이자가 합리적이에요. 월 2% 정도. 정말요? 네.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명함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3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수진은 상인회를 다시 모으려 했습니다. 저에게 수진이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박 사장님이 변호사 찾았대. 변호사? 응. 공익 변호사. 무료로 상담해 준대. 내일 만나보자고 하는데 갈 수 있어? 갈게. 그리고 민준이한테 부탁 좀 하고 싶은데. 뭔데? SNS로 우리 이야기 알리는 거. 민준이가 젊으니까 그런 거 잘 알잖아. 물어볼게. 민준에게 물었어요. 민준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동아리 친구들한테도 부탁할게요.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살아야죠. 민주는 그날 밤 바로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골목 상권 지키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상인들의 사진을 올렸고 이야기를 써내려갔어요. 20년을 여기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쫓겨날 위기입니다. 임대료가 2배로 올랐습니다. 도와주세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법적으로는 솔직히 문제 없습니다. 재계약 시점이고 건물주 권한이에요. 하지만 변호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집단으로 하면 협상력이 생겨요. 그리고요? 여론을 만드세요. 언론에 알리세요. 요즘은 SNS도 좋죠. 사람들이 알게 되면 건물주도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임대료 인상 재협상 요청서 만들어서 건물주한테 공식 문서로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일 많이 봤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버티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남은 10명의 상인이 다시 모였습니다. 제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고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이걸 함께 서명해서 건물주한테 보낼 거예요. 박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SNS로 우리 이야기를 알릴 거예요. 민준이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제가 계정 만들었어요. 벌써 공유가 1000개 넘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계속 올릴 거예요. 사진도 영상도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고마워요, 민준아.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골목 음악회를 열까 해요. 시민들 초대해서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처음으로 그날 저녁
저는 김 사장이 소개해준 대출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담당자는 중년 남성이었고요.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자는 월 2%, 1년 상환입니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월 이자가 6만 원, 원금 상환까지 하면 한 달에 33만 원 정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계좌로 돈이 들어왔고 임대료를 냈고 영수의 병원비 일부를 냈습니다. 이제 통장 잔액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번 달은 넘겼어요. 그날 밤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SNS 반응이 정말 좋아요. 그래. 공유가 2,000개 넘었어요. 댓글도 많고, 그리고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 왔어요. 취재하고 싶대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네. 다음 주에 온대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준을 안았습니다. 아들도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길 거예요. 그래. 우리 이길 거야. 그때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환자분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셨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아빠 상태가 안 좋대. 뭐라고요? 민준이 가방을 챙기며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택시를 타고는 병원까지 15분.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우리는 뛰었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영수야. 저는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지연아. 들릴 듯 말 듯 약한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 그런 말하지 마.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밖에서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암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항암 치료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안 하면 일주일도 버티기 힘듭니다. 일주일. 그 말에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할게요. 치료할게요. 비용이 상관없어요. 해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민준이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저는 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제발 조금만 더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골목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상인들이 함께 심은 화분에서 노란 개나리가 피었어요. 분홍 철쭉도 피었습니다. 생명이 돌아오는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가기 전 병원에 들렀어요. 영수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영수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고 얼굴은 더 수척해졌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살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웃음 지으며 병실 문을 엽니다. 영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왔어? 응. 저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냅니다. 직접 만든 미역국과 반찬을 매일 아침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 먹어. 병원 음식만 먹으면 안 돼. 영수는 도시락을 받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숟가락을 들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맛있어. 역시 내 손맛이야. 저는 의자에 앉아 영수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천천히 조금씩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빨리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 먹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상태가 조금 나아졌대.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지연아. 왜? 고마워. 진심으로. 그런 말하지 마. 영수가 밥을 다 먹은 도시락을 덮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밝아지며 말했어요. 민준이 오늘 온대? 응. 수업 끝나고 온대. 요즘 매일 오잖아. 그래. 고마운 녀석이야. 나 같은 아빠인데. 됐어. 민준이는 아빠 사랑해. 많이. 영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요즘 자주 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감정이 많이 약해졌는지 항암 치료 부작용이라고 했습니다. 나 가봐야 돼. 식당 열어야 해. 그래. 조심히 가.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고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봐. 신문을 펼쳤습니다. 지역 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골목 상권 지키기, 시민들의 연대로 희망을 찾다. 기사 아래에는 저희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수진, 저, 그리고 다른 상인들.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었어요. 20년, 30년을 한 골목에서 일해온 사람들. 임대료 인상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현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함께 싸우기로 한 결정.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 기사는 길고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가 직접 취재했고 그 기자는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기사 마지막에는 건물주 측의 입장도 실려 있었어요. 한민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재개발은 지역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인분들의 목소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협상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이 말했어요. 응, 여론이 우리 편이야. 그날 오후 실제로 한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사장이 전화를 받았고 저와 수진을 불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했습니다. 상인의 대표분들과 면담하고 싶습니다. 한민수의 목소리였어요. 그전과는 다른 목소리. 조금 더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저희 사무실에서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번갈아 보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수진이 소리쳤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공익 변호사가 협상안을 작성했고 임대료 30% 인상, 5년 계약 보장, 합리적인 선이었습니다. 상인회는 여러 번 모여 의견을 조율했어요. 모두 동의했습니다. 민중과 친구들은 계속 SNS 활동을 이어갔으며 골목 음악회도 기획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이 왔어요. 식당 앞 골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00명이 넘었습니다. 아니, 2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의자를 놓고 간이 무대도 만들었습니다. 민중과 친구들이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고 웃음소리가 골목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음식을 내왔습니다. 국밥을 나눠주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사장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러나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녁이 되어 행사가 끝났습니다. 상인들이 함께 모여 뒷정리를 했어요. 모두 피곤했지만 얼굴은 밝았습니다.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줄 줄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수진이 말했어요. 맞아요. 함께였기에 가능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목을 둘러보니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화분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희망, 연대, 공동체. 봄바람에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협상의 결과, 화요일이 왔습니다. 박 사장, 저, 수지는 대명 부동산 개발 사무실로 갔습니다. 공익 변호사도 함께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한민수와 다른 직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건물주가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이 정장을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모두 앉았어요. 긴장이 되는지 손에 땀이 났습니다. 건물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신문 기사 봤습니다. 여론이 생각보다 좋지 않더군요. 저희로서도 부담스럽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안서 받았습니다. 임대료 30% 인상, 5년 계약.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저희 요청사항입니다. 건물주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았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용하겠습니다. 30% 인상, 5년 계약. 정말이십니까? 박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으로 언론 대응은 자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골목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미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건물주는 일어났습니다. 손을 내밀었고 박 사장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상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골목을 지켜주셔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과 변호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울었습니다. 안았습니다. 웃었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수진이 뛰었어요. 박 사장은 눈물을 닦았고요.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상인들이 다시 모였어요. 축하 모임이었습니다. 저의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고 수진이 술을 가져왔어요. 10명의 상인이 둘러앉아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고 웃음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우리 정말 잘했어요.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함께였기에 가능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지난 몇 달의 고생담이 나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가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지연아, 응? 너 정말 대단해. 뭐가 대단해? 영수 치료시키면서 가게도 지키고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다들 도와줬잖아. 너도 미숙이도 은희도 박 사장님도 민준이도. 그래도 결정은 내가 한 거잖아. 포기하지 않기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기하면 끝이니까.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영수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식당을 지켰어. 임대료 30%만 올리기로 했어. 영수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너 덕분이기도 해.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보따리 남기지 않았으면 나 진작 포기했을지도 몰라.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원래 강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창밖에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영수야. 응? 고마워. 뭐가 고마워. 살아줘서. 영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지연아. 왜? 나 나아지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그래. 기적 같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응. 완치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골목에 나뭇잎이 노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제 식당은 여전히 영업 중이었고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SNS 덕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주었고 골목 맛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주는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여전히 치료는 받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영수도 퇴원을 했습니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 지내며 일주일에 3번은 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번 저도 만났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식당 앞 벤치에 앉아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사장이 철물점 문을 열고 있었고 수진이 반찬 가게에서 손님을 맡고 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그러나 소중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여기 앉아 있어? 그냥 경치 구경. 민준은 옆에 앉았어요. 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엄마, 응? 우리 잘 버텼다. 그치? 우리는 서로 바라보았어요. 미소를 지으며 응, 잘 버텼어. 앞으로도 괜찮을까? 모르지. 근데 뭐 어때? 또 버티면 되지. 민주는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 뭐가? 그런 마인드. 포기하지 않는 거. 함께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날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식당 안에서 미숙이 불렀습니다. 사장님, 손님 오셨어요. 가봐야겠다. 나도 도와줄까? 아니야. 넌 쉬어. 친구들이랑 놀아. 식당으로 들어가 손님을 맞았습니다. 주방으로 갔고 국자를 들었고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20년간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일이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퍼집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대로만 일하도 행복했습니다. 빚은 아직 남아 있었고 매달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고 영수는 여전히 병상에 있으며 민준이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함께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국을 그릇에 담아 손님에게 내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미소를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소문 많이 들었어요. 골목을 지킨 식당이라고. 고맙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다음 주문을 준비했어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저녁이 되었고 영업이 끝났습니다. 불을 껐고 문을 잠갔어요. 골목을 천천히 걷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켜졌고 그 빛을 따라 걷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매일 보는 평범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식당에 가서 우국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을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 그러나 축복받은 하루. 그 소중함을 가슴에 안은 채 집으로 향합니다. 10년 전 남루한 모습으로 찾아온 남편. 그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던 그날. 그가 남기고 간 보따리를 보며 오열했던 그날. 그 모든 것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살아가는 것.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버티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내일 아빠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엄마도 같이 갈래?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가자. 민준이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닙니다. 깨진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붙여가는 중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